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요 며칠 참담하고 황망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비까지 내려서 심란한 마음은 더욱 더했죠. 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골랐습니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제목이 좀 기이하죠? 원 제목이 As I Lay Dying입니다. 내가 누워 있습니다. 죽어서. 내가 죽어서 누워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죽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알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양입니다.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소설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죽음과 각 개인의 욕망, 그리고 의식은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포크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여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뉴올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방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에 윌리엄 포크너를 말씀드릴 때 조금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929년에 포크너의 대표작인 소리와 분노가 간행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에 1930년에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를 간행합니다. 그 31년엔 성역, 32년에는 8월의 빛. 훌륭한 작품이죠. 그리고 36년 압살롬. 곰이라는 작품도 있네요. 곰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그리고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가. 제임스 조이스와 비교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좋아해 보시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한 소설 문법하고 좀 달라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딛고 가다 보면은 전혀 몰랐던 이 문학 세계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는 어떤 작품인지 잠깐 볼까요? 이 책 표지 그림 보이십니까? 이 표지는 그랜트 우드라는 화가가 그린 돌의 도시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1930년.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올 때 이 그림도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은 15명입니다. 근데 15명의 등장인물이 각각 다른 비중으로 55개의 독백을 늘어놓습니다. 그 독백들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들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그 독백은 서너 페이지를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독백은 한두 줄로 그치기도 합니다. 이 15명의 등장인물이 터놓는 59개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형식이죠. 그래서 이 책을 펼치면은 처음에 달 이렇게 시작됩니다. 달 하고서 주월과 나는 앞뒤로 줄을 이어 길을 따라 들판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인지 뭔지. 근데 나는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주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조금 지나서는 사람 이름이구나 알게 됩니다. DARL, 달입니다. 이 달의 이 고백, 독백으로 시작해서 쭉 뒤에 캐시의 얘기까지 55개의 독백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 개의 그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소설을 읽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재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포크너 작품에서는 뭐니 해도 문체의 눈길을 줘야 합니다. 아주 드라이하고 건조한 문체인데도 이 은유, 비유의 깊이가 상당하죠.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은 아내 에디. 이 아내가 죽어가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 아내 에디입니다. 이 에디가 제퍼슨이라는 자기 자신의 친정마을 가까운 곳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 에디, 이 엄마의 관을 메고 40마일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40마일을 가는데 자그만치 열흘 가까이 걸립니다. 기묘한 장례 여행이죠. 기이한 여행입니다. 아내 에디가 있고요. 남편 앤스가 있습니다. 아주 무능하고 무력한 남편입니다. 둘 사이에 사랑다운 사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부부관계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들들이 쭉 등장하는데 큰아들 캐시, 목수입니다. 연장만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계속 관을 만들고 있어요. 대단히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달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주월이라는 인물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주월은 남편 앤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이 목사 휘트필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더만이라는 막내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딸 듀이델이 있는데 17살이죠. 17살인데 레이프란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지금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딸 듀이델의 가장 깊은 고민 그리고 긴급한 사안은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족 7명, 그러니까 아내 에디와 남편 앤스, 그리고 아들 넷, 캐시, 딸 주월, 바더만, 그리고 딸 듀이델. 이 7가족의 의사 피바디라는 의사가 등장하고요. 목사 휘트필드, 그리고 툴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웃들 몇몇이 나오죠. 또 약국 그 주인과 약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15명의 등장인물이 어떤 긴밀한 그 관련성을 갖고 59개의 독백을 펼쳐놓습니다. 독백들이 어떤 이 문의를 그려가는지 발견하는 게 이 작품을 읽는 핵심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이 어떤 작품이냐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 그러니까 무덤을 찾으러 이 말이죠. 묻힐 곳을 찾으러 더운 여름날 40마일이 넘는 길을 돌아가는 부조리한 여정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죠. 이 40마일을 빙빙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홍수 때문에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체는 썩어가기도 하죠. 또 이 시체를 둘러싸고 온갖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 일부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를 넘어서는 한 가족의 기묘한 오디세이랬는데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 죽음을 둘러싸고 가족뿐만 아니고 이웃들, 그리고 의사, 목사, 이 약국 주인까지 어떤 얘기를 털어놓는지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갈 줄이야.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관계 맺은 그 수만큼이나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죽음은 마음의 변화다. 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관한 얘기들 많이 있죠. 의사 피바디는 죽음은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변화,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죽음의 정의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내리고 있는 셈이죠. 네, 피바디 얘기 들어볼까요? 의사 피바디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열흘 동안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죽음이 일종의 변화라면 그 변화를 막는 일조차 오랫동안 앤스의 몫이었다. 난 어릴 적 죽음을 단순히 몸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즉 사별을 견디어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말이다. 허무주의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고 근본주의자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죽음이란 가족 또는 새들었던 사람이 집이나 마을을 떠나는 것이다. 네, 사실상 죽음이란 가족 또는 새들었던 사람이 집이나 마을을 떠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상당히 건조한 진술이죠. 이 건조한 진술만큼 죽음을 명확하게 표현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이 울컥 다시 떠오를 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정말 끝없이 야속하기도 할 테고요. 또 어쩌면 미안하기도 할 테고요. 온갖 이 감정들이 교차하겠죠. 그리고 이 감정의 진폭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죽음은 마음의 변화다. 긴 울림을 남깁니다. 이 죽음을 지켜보는 남편 앤스의 이 짓거리라고 할까요? 꼬락서니 보십시오. 약값 걱정하고요. 치료비 걱정합니다. 죽음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뒤엉킬 수가 있죠. 하물며 남은 어떻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남편 앤스는 아내 에디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찾아오니까 못내 아까워합니다. 치료비를 아까워합니다. 잠깐 보죠. 이제 의사가 왔으니 치료비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 내 자신은 이빨도 제대로 없는 처지다. 이빨도 제대로 없는 처지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남편 앤스의 이 목적은 의치를 해넣는 것입니다. 의치를. 이빨을 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빨을 제대로 해넣어서 모양을 제대로 잡고 또 세상과 드는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과 아내와의 연결, 이별은 다른 문제입니다. 야속하죠. 야박하죠. 그런데 앤스만의 문제일까요? 네, 계속 보죠. 형편이 나아지면 의치를 해놓고 하느님이 주신 맛난 음식이나 마음껏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까지 아내는 시골에 사는 여느 아낙네처럼 건강하고 원기왕성하기를 바랐는데 두 부부 사이에 알뜰한 사랑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 에디의 독백을 통해서 야실하게 드러나죠. 3달러를 버는 일이니 그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3달러를 벌기 위해 아이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너무도 또렷하게 이 비가 우리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저주받은 인간처럼 이 세상에 비를 퍼부을 때가 우리 집 말고는 없다는 듯이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의 이미지. 비가 계속 퍼부으면서 가족들 사이에 장벽을 치는 거죠. 비 때문이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미 가족 사이에 높고 두터운 벽이 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예외가 아니죠. 네, 친밀도가 아주 높은 가족 관계마저도 화폐로 환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자본주의적 인간의 모양입니다. 앤스만을 타박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디의 장이 있는데요. 꽤 깁니다. 이 에디의 장까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이 작품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에디의 장이 딱 하나 있는데 저 뒤쪽에 있어요. 이 에디의 장에 이르면은 이 소설 전체 윤곽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환히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아,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에디는 친정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떠올립니다. 조금 상세하게 보죠.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아버지는 말하곤 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뭐 사랑을 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윌리엄 포크너는 여러 화자들의 말을 빌려서, 특히 에디의 말을 빌려서, 죽어가는, 그리고 또 죽은 이 에디 입을 빌려서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요. 여기에 15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셈이잖아요. 우리 독백이 59개인데 이 15명이 각각 나눠서 다른 비중으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그랬죠.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 전문적으로 이런 화자들을 신뢰하지 못할 화자 이렇게 씁니다. 믿지 못할 화자, unbelievable narrator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소설 읽을 때 작가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화자, 내레이터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읽어가잖아요. 내레이터가 A라는 사람은 착해, 그러면 착한 줄 알고, B라는 사람은 사악해, 그럼 사악한 줄 알고 읽죠. 그런데 이 현대문학에 이르면은 이런 그 화자들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죠. 독자의 개입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죠. 아마 오래전에 아쿠타가와 리노스케의 작품 덤불 속, 라쇼몽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한 죽음을 둘러싸고 사람들 얘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라쇼몽 이펙트를 떠올리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15명의 이 이야기들, 에디를 포함해서 에디의 죽음, 엄마나 아내의 죽음을 둘러싸고 또는 이웃 사람의 죽음을 둘러싸고 내뱉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진실한지 이 판단은 다 독자의 몫이죠. 여기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게 모더니즘 문학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마침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왜냐하면 남자란 일이 끝난 후 집을 청소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집을 청소했다. 주월이 태어날 때 나는 램프 옆에 누워 있었다. 고개를 들어 아이가 숨쉬기도 전에 의사가 나를 봉합하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자 씌우는 것을 보았다. 나의 거친 피는 끓어서 없어지고 끓는 소리도 멈추고 말았다. 이제 따뜻하고 조용한 모유만 남아 흘렀다. 느린 침묵 속에서 조용히 누워 내 집을 청소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바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옆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 주월은 남편 앤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 휘트필드와 사이에서 난 아이라고 했죠. 그 사연은 이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점 곰곰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다음 이 휘트필드 파트가 압권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였죠. 이 휘트필드와 에디 사이에서 주월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죠. 그 상황을 아시면은 이 휘트필드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앤스가 죽었으니 이 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죠. 얼마나 축복받을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영영 묻혀버렸으니. 휘트필드의 말 들어보시죠.
오 하느님,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제 영혼이 속죄하고자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다. 주님은 속죄하려는 내 마음을 이미 받아들이셨다. 엔스가 그곳에 없었지만 내가 용서를 구한 사람이 엔스였다는 것을 하느님은 알고 계셨다. 그녀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어가는 그녀의 입술이 우리의 죄악을 발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한한 지혜를 지닌 바로 하느님이었다.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는 가운데 거센 물살의 위험을 겪음으로써 나의 죄악은 용서된 것이다. 주님, 풍성하고 정능하신 사랑이여, 오 찬양합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네, 예. 그러니까 휘트필드에게 엔스의 죽음은 축복이죠. 풍성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죠. 그러니 엔스의 장례식을 지켜보러 또는 엔스의 죽음을 보러 가는 목사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의 죽음을 두고 환히 작약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엔스, 남편이 이 아내를 어렵게 묶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십시오. 이 딸아이가 낙태를 하려고 어렵게 준비한 돈을 강탈에다가 의치를 넣고 이빨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축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캐시는 이 축음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모습이. 죽은 어머니가 알면 별로 기분 내키지 않을 뭔가를 저지를 사람처럼 아버지는 대담하면서도 비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캐시의 말입니다. 장남 캐시의 말이에요. 그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주얼이 묻는다. 저 사람이 누구죠?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보인 것은 손가방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얼굴 때문이었다. 주얼이 말한다. 일을 해 넣으셨군. 여자는 아버지의 뒤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당당하게. 그러고 보니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은 소형 축음기였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변할 수 없는, 그러나 그림처럼 예쁘게 틀에 박힌 사실이었다. 이제 우편으로 주문한 새 음반을 틀어놓고 겨울에는 집 안에 앉아 음악을 듣게 되겠지 라고 캐시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소개를 하죠. 이쪽이 캐시이고 주얼이고 바더만이고 듀이델이고, 비열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아버지가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새엄마 번드럼 부인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렇게 소설은 끝납니다. 엔스는 이 모습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을까요? 구스타브 클림트의 명작이죠. 삶과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그림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네, 오늘은 미국의 대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걸작,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함께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